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전망, 공광길 동문을 모시겠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회 이사로 계시고요. 동국대학교 경제학을 학과 나오셔갖고 2006년도부터 손해사정사 업무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협회나 미국 생명보험 클레임 전문가라고 프로필에 돼 있네요.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회 보험제도 예산 TF 위원으로도 있는 우리 공광길 동문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인사를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길거리 나가본 적은 없고요.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과라서 수학을 못합니다. 저 학부 때는 배영 교수님한테 견지 수학 배웠는데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애고 갖고 갔거든요. 갔다 와서 CJ로 겨우 복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뭐 이런 자리 나와가지고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뭐 사실 별로 보잘것 없는데 과거에 저희 이제 돌아가신 권호철 교수님께서 저희 그 과에 이제 장학금을 기부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한번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용환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갔었는데 이용환 교수님이 제 성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더니 공부는 학생들이랑 친한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다지 못해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고 아무튼 오늘 제가 해드릴 거는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손해사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손해사정사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해드릴 게 손해사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보험 산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간단한 이거를 그냥 지금 2021년 1사분기 기준으로만 해도 자산규모가 1,300조 정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명보험 하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급보험금이 대략 13조 정도 됩니다. 이 13조 정도 되는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지급을 하느냐,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럼 제대로 지급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손해사정사라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란 보험업법 185조에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서 보험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업무도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의 적용 등이 보험업법인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게 맞는 건지 얼마가 지급되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가 이 손해사정 보험금 청구나 지급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편파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라는 제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험금을 평가하고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저렇게 되겠죠. 손해사정사는 이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손해사정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독립해서 있는 손해사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양쪽에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법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보험금 산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사람 신체라든지 손해에 대한 평가는 아주 엄격하고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손해사정의 소속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업무 영역에 따르면 총 세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는 재물 손해사정사 있고 신체 손해사정사 있고 종합 손해사정사.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이제 건물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는 재물 손해사정사 평가를 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때는 신체 손해사상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재미가 없는 내용이죠. 실제로 손해사상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보시면은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 사고가 나면 건물에 대한 그 손해액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사고,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이거를 그 대신 그 보상을 해주는 게 배상 책임 사고 보험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사상사가 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교통사고나 뭐 질병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사실 이게 뭐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몇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사망할 때 사망을 했죠? 어떤 걸로 사망을 했죠? 저희가 예,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2003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1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아시기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잘 없죠. 대부분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어봤자 1년 안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살다 사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저 병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병을 2008년도에 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저 병을 진단받았다면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암 진단비를 못 받습니다. 왜냐?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진단받은 병은 췌장암이 아니고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병입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것은 과거 용어로는 유사암이라고 불렸습니다. 유사암이라는 뜻은 암과 유사한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암은 또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이 되면 악성처럼 행동을 하고 1cm 미만이 되면 양성처럼 행동합니다. 즉 순환 종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병인데도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겁니다. 월간조선의 아산병원에 계시는 교수님이 기고를 했었는데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잡스의 병에 대해서 희귀한 췌장암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신경내분비암은 그 저등급부터 고등급까지 3단계로 나눠지는데 잡스 같은 경우는 저등급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2000년도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그레이드 1이었다 그러면 양성 종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잡스는 2008년도에 만약에 저 병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암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그런데 현재는 또 똑같은 저 병을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병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는 악성 양성이 구별이 모호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악성이다라고 암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저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똑같은 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언제 진단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암 진단비가 나오고 어떤 분은 암 진단비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아시는 영화입니다. 극한 직업 영화 보셨죠? 초기에 이제 그 도입부에 범인을 잡으러 가는 장면. 범인을 잡다가 놓치고 범인이 도망을 갑니다. 마을버스가 범인을 잡겠죠. 자, 여기가 사거리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입니다. 이때 마을버스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났죠. 이 경우에 마을버스의 과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법적인 문제 그 쫓기거나 범죄 행위에 있어가지고는 그 교통사고가 적용이 보통보험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 사거리에서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저 사람이 도망가는 와중에 사거리를 갑자기 뛰어든 거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과실이 꽤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좋게 봐도 버스의 과실이 55%가 나옵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45%.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보행자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비슷한 사례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차도에 들어 누워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술을 마셨다든지 해가지고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사람의 과실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이럴 경우에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런 사례에서 과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신체에 대한 그 손해에 대한 그 평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손해사정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다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피해가 생길 경우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원래 내 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랫집에 다른 사람은 그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내가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담보하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 통상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원칙이지 나를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밑에 집에 대한 그 피해 복구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우리 집에 발생한 하자를 고치지 않는다면 밑으로 계속 물이 새서 밑에 집의 피해가 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손해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보수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거는 외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 혹시 모르셔가지고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팁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사실 하는 일이 이제 경제학과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셨다든지 또 주변에서 누가 아픈 분이 계시다든지 이런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손해사정사가 있으시면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사종이라고 그러시면 의료인가요? 네. 재물인가요? 그 신체 쪽. 신체. 네. 그러면은 동무님은 사종, 신체에 대한 손해사정사.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받게끔 사정을 해주시는 거죠. 일반 의료인 입장에서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고 일반 의료인 입장에서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보험사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그렇죠. 예, 손해사정사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동문으로서 강의에 알찬 시간을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을 모셔갖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동창회 회장님 모셔갖고 인사 정리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원진 소개에서 인사 안 하신 분이 이종현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 말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제학과 총동창회 사무 국장님 승진했습니다. 사무국장을 맡게 된 98학번 이장입니다. 앞으로 경제학과 총동창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임을 맡게 돼서 참 영광으로 해서 일임 받은 본문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처도 얘기를 해야지. 예? 근무처. 현재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의료원 산하의 일산병원 물류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제로라든지 뭐 물품에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혹시 병원 이용하실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예약도 잡아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각 분야별 동문들을 모시고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